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그, 시마스 출판사에서, 예, 2022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정보교과서 활용법이라는 이런 연수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예, 저도, 좋은 경험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이어서 시마스 고등학교 정보교과서 대표 저자로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됐고요.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활용해 주셔서 생긴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드리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작은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정보과 중심의 AI 융합 교육인데, 최근 학교에 여러 가지 변화를 선생님들도 아실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표방한 사회도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과학 기술을 학교 교육 현장에서 열심히 사용하고 그러한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라는 게 핵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디지털 대전환의 가장 큰 에듀테크, 가장 중요한 에듀테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다들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AI라는 것이 요즘 뭐 교과마다 AI 플러스 X라고 해가지고 모두 다 연결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AI 자체에 대해서 AI에 대한 교육, 또 AI가 무엇인지 이제 원리나 개념들을 탐구하는 그런 교과목은 그래도 정보교과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교과가 결국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AI 융합 교육을 학교에서 요즘 뭐 아이의 답이니 디지털 선도교원 양성이니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연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해보면 정보교과가 중심이 되는, 정보교과가 핵심이 되는 방식의 AI 융합 교육, AI 활용 교육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이고, 저는 그 정확한 방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저도 아이의 답이라는 연수사업단의 사업 충청 권역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선생님들께 그런 부분들을 되게 열심히 강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주제는 정보과 중심의 AI 융합교육, 특히 2022 개정교육과정 체제에서는 반드시 정보과가 중심이 되는 방식의 융합교육을 해야 한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정보과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회상이나 인간상에 모두 다 AI와 같은 첨단 과학 기술이 들어가 있고, 이것들을 단순히 활용하는 게 아니라 원리나 개념을 탐구 탐색하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정보 과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정보과 선생님들께서도 AI 요소라는 걸 좀 탐구해 봐야 하는데, 실제로 AI 요소라는 건, 뭐 처음부터 정해진 건 아니고, 대체로 사람의 사고를 모방한 그 인공의 두뇌, 로스의 AI이기 때문에 사람이 행하는 것들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perception, thinking, action 이 세 가지가 핵심이고, 이제 거기에다가 최근에 AI의 사회적 영향력이라든지 AI가 사람이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하듯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방식의 기계학습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중요도나 데이터 처리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 6가지 정도의 요소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소를 탐구하기에 앞서 한편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2024 디지털 교육 관련 핵심 정책들을 쭉 한번 짚어보면, 2022 개정교육과정 말씀드렸고, 2024년에 가장 큰 화두는 AIDT죠. AI 디지털 교과서. 그 다음에 AI 디지털 교과서 내에 학생을 도와주는 개념을 튜터라고 보고요.
자, 그다음에 교사 관점에서 이 AI가 교사를 도와주는 걸 우리는 그 AI 보조교사라고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쪽이 교육 과정을 둘러싼 교과서, 그다음에 교과서에서 그 작동하는 AI 튜터나 보조교사 개념들이 이제 그 핵심 정책의 라인에 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단에는 교사 교육인데 뭐 아이의 답이나 정보교육 네트워크나 터치 교사단은 좀 이제 2023년도 정도에 활성화해서 양성을 했고요. 최근에는 그 학교 중심 교실 혁명이라는 큰 키워드로 정책이 모아지면서 디지털 선도교원을 많이 양성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그 이번 정부의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국정과제 81번에 1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는 이 국정과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왜 정보교과가 중심이 돼야 되고 정보교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학교 교육에서 해야 되는 걸 스스로 좀 능동성을 가지고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러한 그 핵심 정책들이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좀 할 수 있는 건 AI 교육이나 AI 활용 교육이나 AI 융합 교육, 그러니까 정보 과목 자체의 교육과정 정상화나 운영도 중요하지만 정보 교과가 핵심이 되는 방식의 AI 교육이나 AI 융합이나 활용 교육도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정보교과와 AI 융합교육의 이제 기본 방향은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에 이제 다이어그램에 표시한 것처럼 정보 과목이 예전에는 비주지 과목이라고 이렇게 좀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우선 필수 과목 성격은 아니지만 어쨌든 독립교과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필수 교과라는 말을 한 건 소위 이제 주지 교과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되면서 정보 과목이 굉장히 이제 학교에서 인지도나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할들을 좀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을 많이 하시니까 다른 교과하고 융합하는 형태의 수업을 좀 하시기를 권하고 싶고, 그런 가장 최근의 형태들이 AI 융합, AI 활용 뭐 수업 이런 성격으로 보시면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이런 AI 요소들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AI for K-12라는 그 미국 기반의 비영리 기구에서 소위 교육과정 성격에 해당하는 5 빅 아이디어를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식, 그다음에 표현과 추론, 그다음에 학습, 이건 기계 학습이죠. Learning from data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것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Natural Interaction,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예컨대 사람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듯이 로봇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나라는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사회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행사하죠. 마치 사람이 그러한 행사를 하듯이 사람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 AI이기 때문에 사람의 5대 감각기관과 비교를 하면서 소위 AI 요소라는 걸 이제 정립한 그 좀 스탠다드에 해당하는 도큐먼트가 AI for K-12 Initiative 그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가 2018년에 나와서 19년에 좀 그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2019년에 캐나다 기반의 액추아라는 그 새로운 스탠다드 하나가 업그레이드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액추아에서는 지금 5 빅 아이디어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데이터 프로세싱, 데이터라는 거를 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되게 그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별도로 그렇게 만든 것이 이제 좀 특징적이고요. 자, 이것들을 이제 간단히 좀 보는데, 인식이라는 건 사람은 5대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세상을 인식하죠.
예를 들면 눈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귀로 듣죠. 예, 그다음에 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촉감이나 느낌 같은 것도 가질 수 있고요. 자, 사람이 이렇게 인식하듯이 5대 감각 기관을 이용해서 인식하듯이 컴퓨터는, 로봇은, AI는 어떻게 인식할까? 예, 핵심은 센서죠. 그래서 센서라는 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소위 인간이 인식을 위해서 5대 감각 기관을 이용하는 것과 견주어서 컴퓨터는 이 센서를 가지고 인식한다. 이런 거를 좀 피지컬 컴퓨팅 같은 영역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현과 추론은, 우리 사람은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하면 머릿속에 뭐 베스킨라빈스나 하겐다스나 그다음에 뭐 우리 흔히들 먹는 바 같은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리죠. 사람이 이렇게 뭔가 눈으로 인식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이건 아이스크림이야, 이건 사과야, 이건 배야라고 인출해 내듯이, 이 컴퓨터는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그 컴퓨터 속에다가 표상하고 그 표상된 결과물을 보고 어떻게 리저닝 하냐는 거죠. 추론해서 이건 뭐 어떤 물건일 거야 라고 하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표현과 추론이라고 했지만, representational reasoning이라는 게 결국 AI가 사람이 하는 행위로서 또는 사고로서 이제 모방한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우리가 영역이 추가됐는데 이제 그곳에 이제 기계학습 성격의 것들이 좀 다뤄지고 있죠, 개념적으로.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파트고, 머신러닝은 from data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은 룰 베이스였죠. 예를 들면 뭐 애들을 만들면 리턴할 때 A 더하기 B를 리턴하듯이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규칙 속에 집어넣는 거죠. 이제 그때는 함수라는 형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규칙들을 구현했고, 어, 인풋이 들어오면 그 인풋된 것들이 그 함수라는 블랙박스 안에서 처리가 되고 리턴하는 방식의 구현,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봤을 때, 인공지능도 또는 이 머신러닝도 어떤 인풋 요인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고 리턴을 하는데, 얘는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학습의 결과로서 학습 모델이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그 모델에 입각해서 추론하는 방식의 또는 예측하는 방식의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상황에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인데 실제로 처리하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머신러닝에 의한 거와 그다음에 룰 베이스 전통적인 방식의 규칙 기반 어떤 프로그래밍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정보 과목에서 저희가 이제 뭐 문제 해결 절차나 프로그래밍이라는 파트가 있고 인공지능이라는 파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동일하게 덧셈이나 곱셈을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로부터 학습해서 덧셈과 곱셈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덧셈은 A 뭐 더하기 B고 곱셈은 A 곱하기 B라는 규칙으로 답을 생성하는 것의 그 차이를 학생들이 좀 알면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부분하고 또 우리 교과 부분하고 좀 서로 유기적으로 학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인데, 최근에 이제 지능형 에이전트 또는 지능 에이전트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결국 이제 에이전트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스테이터스가 바뀜에 따라 리워드를 주는 방식에 따라 학습하는 그런 메커니즘이잖아요, 지능형 에이전트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뭐 서빙 로봇부터 요즘 공항에 가면 여러 가지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예들이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하려면 인간처럼 더 인제 그 많은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서 인제 학습이 되고, 인제 뭐 일종의 강화학습 같은 거죠. 예, 강화학습으로 정해진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예, 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인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는 방식의 에이전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좀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인제 최근에 그 젠 AI라고, 제너러티브 AI 같은 생성형 AI가 많이 있잖아요. 챗GPT 가 대표적인 예고요.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든지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인제 이런 챗봇 형태의 것들이 제법 그 인간스러운 상호작용을 보여주죠. 사람과 대화하듯이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롱텀 메모리 관리가 잘 되어서 뭐 10여 분 전에 대화한 걸 다시 물어도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대화의 그 자연스러움이 챗봇들에게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학생들이 좀 체험하게 하려면 애써 뭐 휴머노이드 방식의 지능형 에이전트를 찾는 것도 좋지만, 챗GPT와 같은 그런 제너러티브 AI를 이용해서 뭔가 생성들을 해 보면서 또 수정을 하면서, 학생들은 '아, AI도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배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셜 임팩트는 사실 그 AI의 사회적 영향이기 때문에, 어 이 AI가 없던 사회와 있던 사회를 좀 이렇게 비교도 하고, 그다음에 AI가 들어옴으로 해서 사회에 어떤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인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이 없는데, 데이터 프로세싱은 액추아이에서 한 개 추가된 요소인데,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자, 이 요소는 뭐 대체로 우리는 그 EDA라고,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해서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좀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 데이터 형태의 정형 데이터가 주로 그 대상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텍스트 데이터나 이런 그 빅데이터 같은 이미지, 영상, 사운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어 그 데이터 처리나 이런 부분들까지 인제 최근에 우리 개정된 교육 과정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EDA 방식을 좀 정확히 아이들이 좀 알고 이해하고 하는 데 포커싱을 두시면서, 시간이 있거나 쪼끔은 인제 강화 더 심층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면, 예, 그 confirmed,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의 그 데이터 처리 부분, 그러니까 EDA하고 인제 다르게 CDA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confirmed data analysis라고, 확인적 어 데이터 분석이죠. 그래서 고런 것도 좀 심화적으로 다뤄주면 데이터 프로세싱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EDA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여기 밑에 인제 장표들이 약간 그런 EDA 방식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컬렉션을 하고요. 아이들은 인제 밖에 나가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죠. 그다음에 데이터를 프리 프로세싱도 하고, 그다음에 뭐 수집된 데이터를 뭐 클렌징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untidy 데이터를 tidy 데이터 형태로 인제 그 변환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데이터 변환을 통해서 결국은 정연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하고 그것으로부터 정보나 지식을 도출해 내는 방식의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죠. 그래서 EDA는 컬렉션,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거, 그다음에 프리 프로세싱 전 처리를 하는 거, 그다음에 실제 그 프로세싱과 애널리시스를 하는 거, 분석을 하는 거 처리해서, 그리고 인제 시각화를 해서 어 정보나 지식을 뽑아내는 거죠. 자, 이런 게 인제 보통 EDA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를 인제 참고로 제가 한 남은 시간 동안 정보과가 중심이 되는 AI 융합 수업 사례를 하나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실제로 수행한 사례이고요. 저희 학교에는 이제 영재원이 있고 제가 또 고등학교 대상으로 이런 데이터 캠프나 AI 캠프들을 한 5 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인제 보시면 아이들은 밖에 그 우리가 쓰는 자 있죠. 룰러 자를 들고 자와 공책과 그다음에 연필을 들고 밖에 나가죠. 그리고는 나뭇잎에 세로 길이하고 나뭇잎의 이 가로 길이를 자로 측정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인제 모으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 나뭇잎의 모양에 따라 가로와 세로 길이가 인제 다른 것을 우리가 어 시각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어 여기 인제 측정한 데이터들을 잘 모아 가지고 결국은 그 나뭇잎이 나란히 맥인지 그물 맥인지 이런 거를 인제 분류하는 융합 수업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유사한 것들에 우리가 측정 가능한 것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분당 맥박수하고 비만도 같은 것도 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신발의 크기와 키, 그다음에 양팔의 길이와 뭐 키, 그다음에 인제 그 손가락들의 길이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뭐 자 정도만 가지고도 또는 초시계 정도만 가지고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인제 생활 주변에 이렇게 뭐 과자들 같은 거 이렇게 봉지에 보면 음식물들 nutrition facts라고 영양 성분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영양 성분표들이 사실은 인제 대체로 데이터들이 되겠고요. 칼로리에 영향을 주는 칼로리를 인제 종속 변인으로 줘서 영향을 주는 input variable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죠. 피처들이죠.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 이 과자는 어떤 유형의 과자이다.'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인제 데이터들을 인제 모아서 이렇게 측정을 해 보면요. 지금 나뭇잎의 데이터를 모으면 인제 이렇게 모여지겠죠. 잎의 길이하고 너비가 있고 인제 잎맥이라는 걸 이렇게 기재를 하거나 또 인제 신발 크기하고 신장 같은 걸 이렇게 데이터셋으로 모을 수 있겠죠. 실제 인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밖에 나간 수업인데 사실 AI 개념이 붙은 이런 나뭇잎과 관련된 융합 수업은 오른쪽의 모습일 거고요. 자, 옛날에 뭐 AI가 붙지 않은 수업들은 대체로 이런 정도의 수업이죠. 뭐 나뭇잎의 모양 관찰하고 해서 뭔가 창의적인 걸 꺼내는. 근데 인제 실제로 머신러닝이 붙으면서 상당히 인제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셋을 쭉 모을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 인제 문자로 되어 있는 걸 실제로 인제 종자와 관련된 걸 이렇게 수치 변환 코드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인제 이렇게 뭐 해 나가는 과정들이 대체로 클렌징이나 프리프로세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데이터가 수가 문제인데 이제 보통 한 학교에 뭐 전체 학년을 치면 200 명, 300 명, 400 명씩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한 교실에 이제 개인이 수집하는 건 한 10개 정도지만 모든 별로 이걸 모으면 인제 굉장히 많은 거고 또 반별로 모으면 더 많아지는 거고 그렇게 하면 데이터 양은 금방 수집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쭉 모아 보고 인제 시각화도 해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것을 피처로 하고 어떤 것을 타깃 베리어블로 할 건지 인제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쪼끔 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 이렇게 웹앱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킬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인제 제가 개발해서 웹앱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체험을 하게 했고요. 자, 이 웹앱에는 뭐 간단하지만 이렇게 살펴보는 예측해 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정확도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이제 컴퓨저 매트릭스라고 혼동 행렬을 가지고 이렇게 좀 따져 보는 그런 수업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최근에는 지금 이런 데이터들을 결국은
클라우드 기반의 스토리지에다가 이제 데이터들을 올려서 우리가 뭐 공유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죠. 최근에는 구글 드라이브의 엑셀 같은 경우도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DB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를 모을 때 구글 설문지나 구글 폼을 가지고 모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요 사이트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소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채팅창으로. 자, 이건 이제 가입하고 쓰셔도 되고요. 그 뭐 간단한 건데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HTML, SQL 물론 이제 언어들은 늘려갈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들어와서 뭐 간단한 코드들을 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SQL 같은 경우도 사실은 SQL 서버들을 이제 사용하면 좋은데 실제로 그런 게 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예, SQL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하고 한 번씩 돌려볼 수가 있죠. 어, 그래서 뭐 파이썬 코드도 마찬가지고요. 예, 파이썬 코드도 좀 써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 아이디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좀 몇 가지 기능들이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코드를 이렇게 좀 공유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코드를 가지고 이제 복사해서 우리가 바로 이제 에디터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한 시각화는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뭐 해놨고요. 시각화 코드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모듈들도 좀 설치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유튜브 강의 같은 것도 이제 올려서 운영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학생들이 많아지면 이렇게 코드들을 서로 공유해가지고 뭔가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 혹시 이제 수업하시다가 그런 아이디나 이런 걸 좀 찾기가 어려우시면 좀 하시면 좋겠고, 그 앞으로 교과서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은 저도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또 고민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0분 하려고 했는데 딱 30분이 되었네요. 예, 질문 있으시면 거기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또 이후에 아마 모아서 전달 주시면 또 답변은 전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첫 번째 강의 좀 재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소 좀 지루한 감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예. 자, 예, 제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먼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어, 개정교과서, 2022 개정교과서 지금 정보 교과서를 집필하고 1단원 집필하게 된 전 최용훈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분량에 소개해 드릴 부분은 저자 소개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컴퓨팅 시스템이 어떻게 차이가 있었는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맡은 부분인 네트워크 특성과 네트워크를 사용한 공유 부분에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어려워하실 것 같은 부분들을 가져와서 좀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앱. 그 뒷부분에 보면 사물 인터넷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네트워크 연결해서 학생들한테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사물 인터넷 부분은 뒤에 계시는 그 현 영교 선생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용훈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이 아닌 싱가포르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학교에서
올해 와서 지금 온지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어,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가 이제 처음으로 정보 선생님을 뽑으면서 제가 이제 오게 됐고, 전에는 저는 인천교육청 소속입니다. 인천교육청에서, 어, 두 학교, 거의 고등학교만 있다가 이렇게 오게 됐고, 저는, 어, 학부 때는 물리학하고 컴퓨터를 전공했고, 석사, 박사는 이제 컴퓨터 교육 쪽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2015 때 인천교육청에서 이제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 교과서 심의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거 심의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2022 때 이제 정보하고 인공지능 기초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써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맡은 부분이 조금은 이제 어렵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조금 쓰는데 애를 먹었지만, 그래도 좀 나름대로 쉽게 풀어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서 보람차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 총 단원 중에 제가 맡은 부분은 1단원, 네트워크 부분이 되겠고, 특히나 그 네트워크 특성이라든지 네트워크를 사용한 공유에 초점을 맞춰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쉽게 쓰고 학생들하고 같이 실습하시기에 부담이 없으실까, 뭐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내용을 서술했는데, 아무래도 네트워크 자체가 많이 딱딱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셔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선생님들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면서도 처음에 잡았던 조금 어려웠던 부분을 많이 제거했는데도 조금만 잘 서술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선생님들이 피드백 주시면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물 인터넷 시스템 설계 부분, 이 뒷부분도 해서 실습하는 부분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컴퓨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15에서는 내용 요소를 살펴보시면 뭐 운영체제 역할, 그다음 네트워크 환경 설정, 그다음 피지컬 컴퓨팅 구현이 있는데 2022에서는 이제 OS가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빠지고 네트워크 환경 설정이 앞으로 나와서 네트워크 구성 쪽으로 갔고 피지컬 컴퓨팅 구현에서 이제 사무 인터넷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단원이 구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을 살펴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 구성과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네트워크의 공유 환경을 설정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공유 환경이란 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또는 학생들과 선생님 사이에서 어떻게 공유 환경을 만들 것인지 또 어떻게 데이터가 이제 패킷이 되겠지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주로 서술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센서나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이 뒷부분 3번을 보시면 센서나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구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 활용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구현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선 이 부분을 좀 쉽게 구현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첫 페이지가 되게 교과서의 얼굴이기도 한데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다가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항상 인터넷을 쓰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가가면 편할까 하다가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생각하게 됐어요. 마인크래프트에서 학생들이 서로 이제 쉬는 시간에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뭐 서버를 구축해서 서버 안에서 5명, 3명이서 모여서 게임을 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네트워크가 하나로 구성돼서 하나의 서브넷 망이 구성되는 건데 그런 걸 한번 학생들한테 마인크래프트를 통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는 개념으로 서술하면 어떨까 해서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가지고선 이렇게 서술하게 되었고, 그래서 현재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통신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라는 말을 가지고 1969년도에 이제 알파넷이 되겠죠. 알파넷의 최초의 통신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했던 거, 물론 성공은 못했지만 그래도 LO 데이터가 미국 내에서 왔다 갔다 했던 데이터가 인터넷의 시작이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라는 개념으로 끌어오려고 이렇게 내용을 서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쪽에 보시면 이제 선생님들이 쭉 교과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쭉 보시면서 뭐 1단원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특성에서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개념, 뭐 용어들, 뭐 라우터라든지 IP 주소, 뭐 도메인 이름, 도메인 서버, 그다음에
뭐 서브넷만 구성하는 거에서 이제 반 구성하는 것도 있고, 또 유무선 네트워크의 뭐 장비들 아니면 통신 용어들 같은 게 조금 있긴 한데, 그 맨 뒤쪽에 보시면 어, 몇 페이지냐면 21페이지가 되겠네요. 요런 문제가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 이 문제가 상당히 고심을 해서 낸 문제이긴 한데, 어떤 의도로 이제 이 문제를 냈냐면, 기존의 문제들은 보면 그냥 하는 방법을 그냥 묻는 거예요. 하는 방법, 공유 설정하는 방법, 뭐 여기서 뭐 어떤 이름, 뭐 이런 걸 묻는 건데, 이 내용은 사실은, A에서 F로 갈 때, 그 코스트 비용을 계산해서 학생들이 가장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는 거를 가지고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냈던 문제였었어요. 근데 이제 어, 너무 좀 어려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조금 축소하고 실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 뭐 패키지가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이 비용은 진짜 걸리는 시간일 수도 있고 뭐 코스트 비용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가면 가장 최적의 경로를 찾겠냐 이렇게 냈던 문제고, 이 문제는 사실은 어, 뒷페이지 이렇게 처음에 갈 때는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C에서 F로 가는데, 라우팅 테이블에 이제 이런 표에 빈칸을 채우게 되면 이제 파란 색깔은 저희가 주어졌고, 빨간 색깔을 채우게 되면 맨 처음에 A에서 출발을 하니까 A에서 봤을 때 B하고 D만 보이잖아요. 양옆에 있는 것들이. 그러면 B가 2가 되고 D가 3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B로 가게 되겠죠. B로 가게 되고, B에서 봤을 때는 A는 방금 전 지나쳤으니까 C만 남잖아요. 그러면 C로 가겠죠. 그 다음 단계는. 물론 중간에 F가 보인 다음 F가 최종 목적지니까 바로 나오겠지만, 그 C에서 다시 봤을 때는 여기서 1, 그러니까 D하고 F가 바로 보이니까 F로 바로 찾아가게 되면서 가장 최적의 경로가 A, B, C로 간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A, B, C, F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네트워크 관련된 문제를 많이 찾아보고 검색해 보니까 사실 이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그 비버 챌린지 문제가 한 두 개 정도가 저한테 보이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는 이렇게 경로가 있을 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로가 있고 한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로가 있을 때 이 빈칸이 어떻게 채워지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표가 맵이 주어지면 이 맵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테이블을 구성해 보세요.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비버 마을에서 댐을 짓는데 아마 이 문제도 아마 보셨을 건데, 비버 챌린지에서 댐을 구성하는데 가장 최대한 적은 개수의 통나무를 가지고선 댐을 만들고 싶다. 경로 넘어갈 때 그러면 가장 최적의 댐을 만들려면 가장 최소의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할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착안해서 이 문제를 구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수업하실 때 학생들하고 조금 더 어려운 맵을 주시거나 아니면 조금 변형해서 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ESP32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파이썬 코딩으로 이제 주로 인공지능이 돌리잖아요. 어떤 책들 봤더니 또 C 언어로도 돌아간다는 책들도 있긴 한데, 최근에는 거의 뭐 95%, 뭐 90% 이상이 파이썬으로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 돌리는데, 사실 보드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보드. 어떤 보드를 써야 될지 하면서, 우선 조건들이 좀 저희가 생각한 조건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파이썬 코딩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뭐, C 언어가 갑자기 뭐, 단원, 코딩하는 단어에서 파이썬을 하는데, 갑자기 C 언어를 한다든지, 뭐, 자바를 한다든지, 그럼 학생들한테 조금, 이렇게 약간 혼돈을 줄 수 있으니까 파이썬 코딩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 좀 쌌으면 좋겠다. 선생님들께서 하실 때 실습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보드의 비용이 좀 쌌으면 좋겠고, 설치가 좀 간편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하려면 네트워크를 연결해야 되는데, IoT 연결을 좀 용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선 여러 가지 보드를 사가지고 다 한번 테스트를 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라즈베리 파이를 많이 썼었어요. 전임교도 그렇고, 라즈베리 파이 가지고 학생들 연구 활동도 다 라즈베리 파이 가지고 했었는데,
라즈베리 파이가 갑자기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디플 버전이 막 $35, $40, $50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막 $150, 그러니까 15만 원, 20만 원 돈까지 막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5 버전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구입하시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근데 라즈베리 파이가 예전에는 그 라즈비안 OS를 깔 때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 그 패스 경로 잡는 것도 그렇고 막 좀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이미지와 프로그램만 깔아가지고 OS 설정만 해주면 바로 한 뭐 풀 버전이 아니고선 한 10분, 20분이면 다 깔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비용적인 문제가 좀 있었고 마이크로비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것들, 그 안에 센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간단한 것들은 쉽게 쉽게 돌릴 수 있고 파이썬 구동도 굉장히 잘 되지만 여기서 좀 범용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인벤터 2030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했던 게 ESP32를 선택했던 겁니다. ESP32는 제가 어제 그저께 한번 검색해봤더니 한국에서 한 2만 원, 3만 원 정도면 사더라고요. 2만 원, 3만 원 정도면 그 안에 이제 뭐 파이썬 코딩도 할 수 있고 센서도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가지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ESP32를 저희가 결정하고 이 안에서 이제 파이썬 코딩이 가능하게 파이썬으로 코딩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썼던 ESP32에서 아까 교수님이 만드셨던 앱 페이지도 구성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학생들이 혹시 어려워하면 그러면 실제 플랫폼을 좀 가져와 볼까 하면서 여러 사이트들을 검색해 봤는데 그중에서 이제 블링크라는 사이트가 이제 딱 저희들한테 보였던 거죠. 이 안에서 이제 보면 뭐 여기 뭐 아두이노도 할 수 있고 뭐 ESP32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학생들의 스마트폰에서 앱만 깔면 뭐 센싱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였던 거죠. 오늘은 이제 무료로 제공해주면서 디바이스는 두 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 브링크 앱을 통해서 ESP32로 저희가 이제 가닥을 잡고 이제 계속 이제 준비를 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제 사물 인터넷 시스템 설계 구현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 큰 카테고리는 ESP32가 디바이스가 되겠고, 그다음 네트워크를 통해서 플랫폼, 그러니까 서버가 되겠죠. 블링크 서버로 들어가고, 또 다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라든지 뭐 저희 앱에서 바로바로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차트를 통해서 이런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렇게 구현을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제 토니라는 에디터가 있는데요. 토니 에디터를 통해서 이제 ESP32를 실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건데, 토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보신 분들 있겠지만, 분들은 소니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토니, 소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저희들 이제 소스인데, 맨 처음 딱 꽂으면 이 아래쪽에 이제 연결 설정하는 인터프리터가 뭔지, 이런 화면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USB 꽂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일단 연결 설정이 이제 딱 들어옵니다. 이렇게 뜨죠? 파이썬 코딩이 뜨고, 토니 사이트에서는, 실제로 토니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토니 사이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tony.org만 들어가시면,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쫙 뜨는데, 학생들이 여기서 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맥 환경이라든지 윈도우 환경에 다운로드만 하면 바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VS 코드처럼 무겁지 않고 굉장히 가볍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P32가 이제 최근에는 C타입도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C타입으로 저희 출판사에서 제공해 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예전에 쓰신 분들은 5핀짜리를 쓰시게 되면서 인터프리터 환경에서 펌웨어를 꼭 먼저 하셔야 돼요. 펌웨어라는 게 뭐냐면 마이크로 파이썬에서 저희가 나중에 다 이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마이크로 파이썬에서 ESP32 펌웨어가 있어요. 여기서 최근 거로 설치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걸 설치하지 않으시면 소스 코드가 갑자기 에러가 뜨면서 막 계속 이상하다, 이상하다, 에러가 뜬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펌웨어를 먼저 설치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펌웨어 설치하는 방법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USB 연결하는 이 부분에서 밑에 보시면 인터프리터 환경 설정이 있어요. 인터프리터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 여기서 이제 ESP30이라는 보드를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된 포트를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인스톨 업데이트 마이크로 파이썬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다음 화면에 이렇게 떠요. 여기서 어 여기서 요거 는 표시되어 있는 세 개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기서 select local micro python 이미지가 있어요. 여기서 요 이미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서 펌웨어를 다운로드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딱 저처럼 다운로드가 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면 여기에서 이 환경에서 아까 는 표시 3개 있다는 거 여기서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요걸 클릭하신 다음에 오픈을 시켜주시면 여기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펌웨어가 깔려요. 그러면 이제 ESP32가 할 준비가 딱 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 그래서 요 PPT는 이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미지 클릭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펌웨어 파일을 업데이트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꼭 깔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안 깔아도 되지만 라이블러리는 꼭 까셔야 돼요. 그 라이블러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제공해 드릴 건데 라이블러리를 이렇게 까시면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여기다 코딩을 하시면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저장 누를 때 환경에서 두 가지를 고를 수 있게 나와요. 이 컴퓨터에 저장할 거냐, 아니면 마이크로 파이썬 장치냐 물어보시면 마이크로 파이썬 장치라고 해주시고 이 라이블러리를 따로 관리하는 게 나중에 좀 코딩하시기 편하시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그 펌웨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는 표시 있는 거 요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디렉토리를 누르시면 여기다 디렉토리 이름을 설정할 수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라이블러리 LIB가 생겨요. 거기 안에 여기 브링크 라이블러리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항상 ESP32가 저장되어 있어요. 롬처럼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상태로 나중에 소스 코드를 올리셨을 때 그럼 에러가 생기지 않고 라이블러리에서 계속 갖다 쓰는 겁니다. 네, 여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설정이 되면 이제 브링크에서 이렇게 자기 주소를 잡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어, 5G 환경을 잡으시면 안 돼요. ESP32만. 이 모든 보드, 웬만한 드론 같은 보드도 그 연결할 때 왜 5G 잡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ESP32만 5G 환경 말고 2G 환경 잡으시고 뭐 핸드폰이 됐든 아니면 노트북이 됐든 그런 것들은 상관없어요. 다른 네트워크에 집에 가셔도 해도 되고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도 상관없고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블링크 앱 설정하는 걸 좀 알려드릴 건데요. 주소에서 blink.io를 들어가 보시면 io를 딱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딱 첫 화면이 뜹니다. 물론 저는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도 가입을 해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저 같은 경우 가입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 가입되어 있는 거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딱 보이실 건데 이런 화면에서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디벨로퍼 존이 있어요. 존을 들어가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제가 지금 먼저 만들어 놓은 거하고 이거 아까 제가 테스트 돌린 건데 이거 테스트 돌린 거 한번 제가 지울게요. 지우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디벨로퍼 존에 들어가 보시고 이게 요거 말고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처음부터 뉴 템플릿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네임이 뜨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AD 테스트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하드웨어는 ESP32를 쓸 거야 하고 알려줬고, 물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앱이 굉장히 범용성이 좋아가지고, 아두이노도 되고, 마이크로빗도 되고, 뭐 다른 것들 다 보드가 돼요. 저희는 ESP32를 쓰고, 커넥션 타입은 와이파이로 연결할게요. 연결하고, 던을 누르면 딱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할까요? 하면서 다음 뭐 할까를 물어보는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이걸 누르시면 세팅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요거에 대한 이미지를 따로 저장할 거냐, 아니면 요거에 뭐 추가적으로 할 게 있냐 물어보는 거라서 이 부분을 건들지 마시고, 그다음 쭉 다시 오신 다음에 두 번째부터 하시면 돼요. 두 번째부터 해보시면 맨 처음에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게 뜨잖아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스트림을 플러스를 누르시고, 그러면 이게 핀을 설정하는 건데, 제가 다 해봤어요. 버추얼 핀도 해보고 디지털 핀도 해봤는데, 디지털 핀을 했을 경우에 앱에서 약간 좀 이렇게 눌렀을 때 터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버추얼 핀으로 해주시고, 그럼 이런 화면이 딱 뜨죠. 이 상태에서 똑같이 제가 또 해볼게요. LED 테스트 할게요. 하고, 핀은 뭐 어떤 거 쓸 거냐. 이거는 그냥 변수 설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V0라고 설정해주고, 인티저, 정수를 쓸 거예요. 보면 W0 스트링 다 보이시죠? 우리가 1령 쓸 거니까 정수 쓸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고, 최소값은 0이고, 맥스는 1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create 하면 이렇게 딱 생겼죠. 이 상태로 이제 테스트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주의할 거는 항상 단계마다 세이브를 꼭 누르셔야 돼요. 세이브 누르시면 아까 여기 있었던 게 플러스 없어졌죠? 그 다음 단계, 바로 이제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요거 다음에 밑에 단계 가셔서 여기가 이제 실제 보이는 웹이라든지 스마트폰의 화면이에요. 여기서 실제 이제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서 에디트를 딱 누르시면 옆에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요게 이제 요 부분이 실제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가장 쉬운 LED를 껐다 킬 거니까, 스위치를 필요하니까, 여기 이 부분을 마우스 드래그로 쭉 갖다 끄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 딱 이렇게 짠 하고 와요. 이 상태로 이제 놓으시면 안 되고, 놓으시고 나서 그냥 내비두면 안 되고, 여기 설정, 톱니바퀴를 한번 눌러주세요. 누르면 이렇게 다시 또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요거 잡으세요, 요거 보시면, 여기서 LED라고 딱 바뀌죠? LED. 다르게 테스트를 할게요. 테스트를 하고, 아까 만들었던 V0 핀, 기억하시죠? 버추얼 핀에 V0 핀을 여기 넣을 거야 하고 이렇게 넣어주면, 딱 밑에 쇼 막 생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누르시면 짠 하고 이름 바뀌고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거의 이제 구분응선까지 온 거예요. 뭐 그렇게 단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선생님도 워낙 잘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 다음에 밑에 거 이제 건들지 마시고요. 저는 요거랑 요거 두 개밖에 안 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쪽 갈게요. 디바이스 가시면 실제로 이제 디바이스는 내가 몇 개의 연구 과정, 그러니까 몇 개를 지금 만들고 있는지 그거예요. 저는 지금 요거는 예전에 테스트했던 거고 제가 이제 새로 만들게요. 하나를. 새로 만들 건데 우선은 선생님들한테 제 핸드폰 화면을 보여드려야 좀 편하실 것 같아서 핸드폰 화면을 잠깐만 끌어올게요. 네, 이렇게 제 핸드폰 화면을 끌어올게요. 자, 화면 보이죠? 이게 지금 블랭크 앱입니다. 앱인데 현재는 지금 하나만 보이시죠? 이게 제가 했던 거, 요게 이렇게 하나 다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기존에 만들었던 템플릿을 가져올 거니까 첫 번째 걸 클릭하시면 돼요. 힘들게 만들었던 템플릿을 가져와야지 하면서 가지고 클릭하시고 방금 전에 만들었던 게 LED 테스트니까 요거 할 거야 알려주고 크리에이트를 딱 하면 짠 하면서 요거 뜨죠. 요거를 이제 클릭하면 카피가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클릭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ESP32에서 구동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 화면으로 가서 새로 고치 한번 누를게요. 이렇게 테스트가 생겼죠?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음, 음, 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빈 화면이 보이잖아요. 나는 지금 어떤 스위치를 만들고 싶은데 누르고 싶은데 그럼 여기서 여기처럼 똑같이 이런 스위치를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요거
도구 모양을 누르시고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안에 버튼이라든지 뭐 스타일 버튼이라든지 아이콘이 쭉 다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저희는 제일 쉬운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버튼 모양이 딱 생겨요. 여기서 이렇게 쭉 늘리고 좀 이쁘게 크기하게 이렇게 이쁘게 해주시고 이 상태로 요 오프를 딱 누르시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아까 갔던 요 테스트를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눌러주시고 민맥스가 아니라 그냥 010을 할 거야 알려주시고 나는 스위치 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면 여기서 딱 하고 이 버튼이 딱 생겨요. 이렇게 생기면 이 상태로 왔다 갔다 되는 거죠. 실제로 아까 지금 테스트 환경에서 예전에 이렇게 제가 만들었던 요걸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죠? 이 상태로 만약에 그 ESP32 올리는데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올리는데 그 여기 보시면 소스 코드는 좀 이따 우리 현영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건데 어, 인증 키가 필요해요. 요 인증 키. 인증 키를 내가 모르겠다 그러시면 이렇게 LED 요 부분 LED 요 부분 클릭 딱 하시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여기 디벨로퍼 툴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쭉 뜨는데 요거는 이제 업그레이드 하라고 떠요. 업그레이드는 이제 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환경이 하드웨어 인포가 보시면 환경에서 뭐 파이썬 타입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예요. IP가 저희 학교 지금 저희가 학교인데 학교 공인 IP가 요거거든요. 요거 찍히면서 요거 요 부분을 한번 카피를 해주시면 카피가 딱 돼요. 그럼 요거를 카피하신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여기다가 복사를 하시면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만 갖다가 여기다 딱 갖다 넣으시면 아이고 이렇게 갖다 넣으시면 여기서 F로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여기서 제가 딱 와이파이를 잡고 그다음에 실행이 돼요. 19168 0.9가 잡혔죠? 핑이 42개 잡히네요. 그러면 아까 봤던 이 화면에서 똑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진행이 되죠. 유튜브처럼 이렇게 파란색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은 아마 저기 뒤에 계시는 현 영철 선생님께 해주실 건데 혹시 너무 빨라서 아니면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블랭크 IO 접속하고 그다음에 로그인 한번 해야 되겠죠? 하고 그다음에 순서대로만 가시면 돼요. 여기 첫 번째 디벨로퍼 존에서 여기서 뉴 템플릿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제목 뭐로 할 건지 아니면 보드 뭐 쓰는지 한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뜨는데 이게 인증 코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절대 이걸로 하지 마시라고 써놓은 거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거 빼고 순서대로 가시면 된다고. 그래서 뉴 데이터 스트림에서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버추얼 핀에서 V0를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정수형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위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스위치 이름하고 핀 그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설정해 주시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혹시 연결이 안 될까 봐 했던 거 보시면 이렇게 사실 요 LED 가지고 껐다 키는 거는 네트워크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시초죠. 처음에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싱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센서 같은 것도 데이터 수집할 수 있고 그 밖에 뭐 여러 가지로 범용성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선생님들께서 조금만 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풍부해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업하시는데 혹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해가 많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에 이제 이어서 어, 뒤에 계시는 우리 현 영숙 선생님하고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신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정보교사 현영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사물 인터넷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최영훈 선생님께서 수업하실 때 태블릿이나 아니면 크롬북, 웨일북이 연결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뭐 아두이노라든지 뭐 다른 마이크로 컨트롤러도 사실은 네트워크 웨일북이나 크롬북에 접속이 안 돼서 어 그 회사에 제가 직접 문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습하실 때 컴퓨터로 수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 시스템의 내용 체계를 잠깐 살펴보시고 뒤에 내용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시스템 부분에서 내용 요소는 지식 이해 부분에서 사물 인터넷 시스템의 구성 및 동작 원리, 그리고 과정 기능에서는 문제 해결에 적합한 사물 인터넷 시스템 설계하기, 가치 태도 분야에서는 사물의 인터넷 시스템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이를 위한 성취 기준으로는 사물 인터넷의 구성과 동작 원리를 분석하고 사물 인터넷 기술로 인한 개인의 삶과 사회의 변화를 예측한다입니다. 이를 성취 기준의 해설서를 보면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입력, 처리, 출력과 통신 장치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의 동작 원리를 분석하고 실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예시를 통해서 개인과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에 적합한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 장치를 선택하여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설계한다입니다. 이를 위한 해설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센서, 액추에이터, 통신 장치 등을 활용하여 목적에 맞는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구성하고 동작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이제 교재를 구성할 때 사물 인터넷 시스템의 소단원을 3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물 인터넷 시스템의 구성과 동작, 그리고 사물 인터넷 기술로 인한 변화, 세 번째는 사물 인터넷 시스템 설계 부분입니다. 이제 내년에 선생님도 수업하실 때 3단위 혹은 이제 4단위로 수업을 하실 텐데요. 보통 이제 사물 인터넷 시스템 부분의 수업을 설계하실 때는 2단원을 뭐 1시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시고, 사물 인터넷 시스템 설계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궁금한 것이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설계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많이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성과 동작 부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사물 인터넷 시스템 설계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단원 사물 인터넷 시스템 구성과 동작입니다. 학습 목표는 사물 인터넷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물 인터넷 시스템의 구성과 동작 원리를 분석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 시스템의 개념은 다양한 센서와 통신 기능을 장착한 이 사물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물들 간의 정보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여 각각의 사물이 제공하던 것 이상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기술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물 인터넷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데이터를 생성하는 디바이스, 두 번째로는 데이터와 플랫폼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플랫폼, 마지막으로 분석한 결과물을 사용자에게 활용하는 서비스,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구성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디바이스는 센서, 액추에이터, 통신 모듈, 그리고 이것들을 제어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등이 포함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ESP32를 디바이스로 사용하고 각각의 센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트워크는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사물들이 정보를 교환하도록 유무선 통신을 통해서 각종 사물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입니다. 교재에는 와이파이, NFC, 지그비, RFID, 비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다수의 사용자와 사물들 사이에 존재하여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디바이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플랫폼에서는 분석하고
관리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들이 접속하여서 사물의 상태와 조건을 알 수 있고 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최용훈 선생님께서 설명하실 때 우리가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플랫폼은 브링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서비스는 사물에 부착된 센서로 수집한 정보를 플랫폼을 통해서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거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사용되고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물 인터넷 시스템의 동작 원리입니다. 동작 원리는 데이터를 디바이스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전송된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를 유용한 정보를 생산해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교재에서는 스마트 화분 시스템을 통해서 동작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앞서 배웠던 구성 요소,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하여 동작 원리를 알아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화분 시스템의 사실 목적은 우리가 식물 관리를 자동화하여서 사용자에게 편리성도 제공해주고 생물의 그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스마트 화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그 수분 정도를 체크해서 물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마트 화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배운 우리 구성 요소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동작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토양 수분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데이터가 플랫폼으로 전달이 되면 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을 하는데요. 스마트 화분 시스템에서는 전송받은 습도 센서의 값을 측정해서 수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스마트 기기에 공급 시기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기기는 물주기 버튼을 사용하여서 화분에 연결된 물 펌프가 작동하여 물을 공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수업을 하고 나서 학생들과 함께 해결하기 문제의 예시는 첫 번째,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찾아서 적어보도록 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불편했던 물건이나 상황을 보고 사물 인터넷을 적응하면 편리할 것 같은 주제를 찾아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만약에 구현을 했다고 했을 때 구성 요소와 앞서 배운 동작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해보자라는 함께 해결하기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물 인터넷 기술로 인한 변화입니다. 학습 목표는 사물 인터넷 기술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물 인터넷 기술로 인한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입니다. 먼저 개인의 변화는 실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예시를 그림으로 표현하여서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개인의 삶은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일단 일상생활에 편리해졌다. 그리고 불편했던 것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스마트홈 같은 경우는 가전기기들이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해서 편리해지고 방범 기능의 조작 등 같은 것을 사용해서 안전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에 반해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사생활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 감소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단절과 소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렇게 문제점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사물 인터넷 시스템으로 인해 사회의 변화는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팜으로의 예시를 들어서 제시하였습니다. 스마트 시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예로 들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는 도시가 안정이 되고 효율성이 증가하며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지능화된 농장을 통해서 작업 효율이 향상이 되고 수확량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을 예시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사회가 점점 발전되고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학습한 후 함께 하기를 하기의 내용으로는 환경이나 교육, 예술 분야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사용해서 생기는 변화를 조사해 보도록 하고, 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단원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는 잠깐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였는데요. 사실 지금 사물 인터넷 시스템 설계 부분이 선생님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01호 개정에서는 맨 마지막 단원에 있었고, 또 시간상으로도 부족해서 못했을 수도 있고, 또 피지컬 컴퓨팅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에 대한 어려움도 있어서 사실 그 수업, 그 단원을 들어갈 때 좀 막막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1단원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한번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문제 해결에 적합한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 장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입니다. 저는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과목을 몇 년 동안 이제 수업을 하였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사진들은 학생들이 이제 만든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기초 이제 센서를 어떻게 쓰고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각각 개인 프로젝트를 하도록 이제 하는 결과인데요. 제가 이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교재를 집필하려고 할 때 이제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어떤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까 앞서 최영호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피지컬 컴퓨팅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처음에는 제가 이제 교재에서도 블록 코딩이어서 블록 코딩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근데 블록 코딩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센서 혹은 사용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블록 코딩에 그 센서가 없다거나 아니면 기능들이 없으면 이제 그 제한되어서 학생들이 조금 아쉬워하고 텍스트 코딩으로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코딩도 마찬가지로 뭐 C 기반이 있고 파이썬 기반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3단원의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기반으로 가면서 파이썬이 가능한 것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이제 피지컬 컴퓨팅 수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학생들에게 센서를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뭐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코딩을 어떻게 하는 방법들만 학생들에게 제시하면 그다음에는 학생들이 모두 창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센서들을 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배워 놓으면 학생들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창의적으로 작품을 잘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보 시간에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하나를 배우는 경험을 하면 다음에 다른 것을 접근했을 때 학생들이 자신감이 있고 뭔가 해 보고자 하는 도전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들 소프트웨어와 생활의 수업에도 뭐 이런 피지컬 컴퓨팅 관련 내용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다양한 해커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해커톤 대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해커톤 대회를 나갈 때도 어느 정도 정보 시간에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나면 좀 더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교과와도 융합해서 많은 것들을 수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를 보면 처음에 인제 이것은 RC카를 학생들이랑 같이 만들자고 해서 여기에 것들은 "너희가 원하는 RC카를 만들어라."라고 해서 모든 센서가 다 같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센서,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디자인을 해서 학생들이 다 디자인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인제 여기는 그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뭐 전진, 후진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 친구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하고 싶다."라고 해서 블루투스로 전진, 후진, 뭐 좌회전, 우회전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그 블레이저를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까지 블루투스로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든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보면 태블릿을 이용해서 음 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내가 원하는 약을 선택을 하면 이 약이 자판기처럼 메디신 자판기입니다. 떨어져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작품인데요.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 주면 학생들이 무궁무진하게 자기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사물 인터넷 시스템, 진정한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하는
출판사는 시마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이런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접목하실 때 선생님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학생들도 무리 없이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런 실습의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마스에서 미리 교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잘 안 보이시는데 요렇게 지금 화면이 조금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센서들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가장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구성해서 시마스에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가지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실습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인제 ESP32를 사용하였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확장 보드가 있는데요. 아까 최용호 선생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ESP32를 선택한 이유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인제 사물 인터넷을 하려면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데 다른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와이파이를 아예 쓰지 못하거나 아니면 모듈을 직접 우리가 사서 붙여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ESP32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듀얼 코어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속도가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은 아두이노 개발 환경과 토니 개발 환경이 있는데 아까 토니 개발 환경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아두이노 개발 환경은 C 기반이라서 학생들이 3단원과 연계성에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니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34개의 추적 핀이 있어서 여러 개의 센서와 액추에이터 연결이 가능하므로 ESP는 많은 사물 인터넷을 개발하기에 많은 장점이 있어서 ESP32를 사용하였습니다. 교과서에는 확장 보드가 나오지 않는데요. 인제 교과서를 집필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찾아보니 확장 보드가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전에는 우리가 뭐 아두이노나 아니면 뭐 ESP32나 뭔가를 쓸 때 전원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여러 센서를 붙일 때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해서 센서를 쓰셔야 되는데 일단 빵판을 연결해서 하는 그 자체가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고 뭐 센서 연결하고 저항 붙이고 하는 것들이 사실 좀 힘들고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힘들어서 '아 사용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확장 보드는 그런 고민을 이제 지워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각각의 핀의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G는 접지입니다. 그라운드 그다음에 V는 플러스 VCC 그리고 S는 시그널입니다. 센서의 값들을 받거나 출력하거나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각각의 지금 그라운드 VCC 이 전원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핀에 그 센서에 그 핀을 연결하고 그라운드와 VCC만 연결하면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걱정 없이 혹은 저항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센서를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어려웠던 부분을 이 확장 보드는 많이 감소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장 보드에는 전원 공급 장치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ESP32에도 전원 공급 장치가 있는데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ESP32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전원 공급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시면 안 되고 ESP32에 있는 전원 공급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시고 프로그램을 짜셔야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데 쓰느냐? 우리가 이제 그 ESP32에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해서 잠깐 컴퓨터에 연결을 하지만 사물 인터넷 시스템은 뭔가 아까 우리가 수업한 스마트 화분 같은 경우는 스마트 화분에 붙이겠죠. 그러면 거기에 뭔가 작동을 할 때 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때 전원을 공급하는 용도로 여기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들을 여기에서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 환경은 아까 토니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고 토니에서는 우리가 파이썬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파이썬을 쓰는데요. 이것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위한 파이썬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지만 경량화된 파이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토니 개발 환경은 아까 설명해 주셨고요. 지금 아까 최영호 선생님이 하셨을 때는 맥 기반에서 이제 설치를 하신 거고 저는 윈도우 기반에서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SP와 컴퓨터를 연결하실 때 아까 ESP32에 전원을 연결해서 컴퓨터에 연결을 해 주시고요.
도구의 옵션을 선택하시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인터프리터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파이썬을 선택하시는데 우리가 시마스에서 구성한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C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5핀 타입으로 썼을 때는 CP210X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 주셔야 가능한데, 그래서 만약에 CP210X를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교재 36페이지에 설치하는 방법의 QR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 우리 시마스에서 제공해주는 이 교구를 사용하시면 C타입이기 때문에 저절로 포트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선택하지 않아도 설정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인스톨을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는데 아까 펌웨어를 한번 했잖아요. 그죠? 그럼 펌웨어를 했다 하더라도 컴퓨터 ESP32를 뗐다가 다시 연결했을 때 ESP32를 인식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도구의 옵션 들어가셔서 선택을 해주시고 업데이트를 선택하셔서 확인을 누르십니다. 누르시고 여기에 타겟 포트는 저절로 뜹니다. 우리가 C타입으로 저절로 뜨고 패밀리랑 버전도 저절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설치는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한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설치를 안 하셔도 되고, 내가 뗐다가 다시 붙였을 때 인식을 안 된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갔다가 설치하지 않고 취소 버튼 누르시고 나오시면 여기 토니에서 마이크로 장치가 설치되었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C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마이크로 장치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왼쪽에 표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이랑 여기 있는 윈도우 화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면 요 아래 부분은 이제 쉘 화면인데요. ESP와 또 프로그램을 짰을 때 여기 아래 부분에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USB 포트가 연결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토니에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면 어떻게 만드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고 여기가 콘솔 화면입니다. 실행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먼저 파일을 저장하라고 뜹니다. 그런데 어떤 컴퓨터에 저장하겠냐?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라 마이크로 파이썬 ESP30에 저장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장치를 선택하시고 파일명을 적으십니다. 근데 파일명을 적으실 때 뒤에 무조건 반드시 .py로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마이크로 파이썬 장치에 test.py라는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직접 사물 인터넷으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교재에는 스마트 조명 시스템을 사용하였는데요. 교실이나 공공장소에서 전등을 끄고 가는 것을 잊고 가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험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조명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실습을 할 때 선생님들께서 같이 하시면 좋은데 지금 ESP32도 가지고 있지 않으시고 센서도 없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드웨어를 연결하고 준비물은 무엇이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는지 순서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조명을 만들 때 필요한 장치는 입력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인체 감지 센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체를 감지했을 때 전등을 켜거나 끄기 위한 LED가 필요합니다. LED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ED는 전원을 연결해서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반사하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그런데 LED는 전류가 과도하게 흐르면 파손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기존에 빵판에 선생님들 작성하셨을 때 아마 저항을 붙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저항이 내장된 LED를 사용하면 이 저항을 파손에 대한 우려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실습 예제입니다. 전원을 켜고 끄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먼저 실행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화면은 교과서에 나와 있던 예제이고요. 오른쪽은 확장보드를 연결한 예제입니다. 예제 결과입니다. 1초 간격으로 LED가 켜졌다 껐다를 반복합니다. 지금 여기 파란색 불이 표시가 나잖아요. ESP32에 켜질 때 파란색도 같이 켜집니다. 얘는 D2 핀과 연결되어 있는 내장된 LED입니다. 그래서
내가 D2에다가 D2 핀에다가 LED를 연결하면 여기 내장된 LED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먼저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물은 ESP32와 확장보드 그리고 LED 모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핀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이 준비물들은 다 우리 CMOS에서 구성한 교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LED를 켜고 끄기 위한 하드웨어 세팅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살펴보시면 아까 확장보드가 되게 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그라운드 VCC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라운드 VCC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라운드 VCC 시그널입니다. 자, 여기 LED도 보면 그라운드 VCC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에, VCC는 VCC에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한 그 교구에는 3핀짜리가 있습니다. 3핀이 첫 번째는 검정색, 두 번째는 빨간색, 세 번째는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라운드를 중심으로 검정, 빨강, 노랑을 연결하고 확장보드에도 그라운드를 중심으로 검정, 빨강, 노랑을 연결하라.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충분히 쉽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D2번 핀에 연결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드웨어를 다 이렇게 구성하였으니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우리가 아직까지 파이썬을 배우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생들에게 소스를 다 제공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따라하기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된다라는 정도만 알려줘도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스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핀을 사용하기 위해서 머신 모드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시간 지연을 위한 타임 모드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2번 핀에 연결했잖아요. 2번 핀은 출력 핀으로 지정해서 LED라는 변수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라인에 보면 계속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LED에 있는 밸류 값을 1로 지정하면 LED가 켜집니다. 그리고 나서 타임에 있는 슬립을 이용해서 1을 지정하면 1초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LED의 밸류에 0을 지정하면 LED가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켜지고 1초 기다리고 꺼지고 1초 기다리고가 무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작성한 다음에 아까 그 파일에서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 나오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마이크로 파이썬 장치를 선택하시고 여기에 파일 이름을 작성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뒤에는 확장자 .py를 작성해 주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실행 버튼 F5를 누르면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실행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실습 예제입니다. 인체 감지 센서인데요. 인체 감지 센서는 적외선을 통해서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인체의 온도인 25도에서 35도 정도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파장이 약 1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10 마이크로미터 파장의 적외선 변화를 통해서 사람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원리로 만들어지는데요. 인체 감지 센서는 아까 LED는 그라운드, VCC, 시그널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었지만 인체 감지 센서는 그라운드, 시그널, VCC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결할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체 감지 센서는 두 개의 가변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센서의 감도를 조정하는 것이고 하나는 감도를 유지하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센서는 조금 민감하고 보통 우리가 실습을 할 때 높이 한 2m 정도 그리고 너비 한 10m 정도 안에서 실습을 하는 건데 우리가 교실 내에서 실습하기에는 이 환경에서는 실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습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체 감지 센서는 감도 조절과 지연 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 뒤쪽을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은 지연 시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감도 조절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감도 조절은 시계 방향으로 크게 돌리면 민감도가 낮아져서 감지 거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야, 손이 가까이 가야 이 아이가 감지를 인식합니다. 두 번째, 지연 시간은 감지된 상태를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왼쪽으로 크게 돌리시면 유지 기간을 짧게 합니다. 그래서 불이 켜지고 나서 금방 꺼진다는 거예요.
유지기간을 길게 하시면 불이 켜지고 계속 그 유지기간 동안은 내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계속 그 유지기간을 갖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실습하기에 혹시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감도 조절은 크게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지연 시간을 왼쪽으로 크게 돌리시면 선생님들이 실습하실 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람이 다가갔다가 다시 뺐다가 하시면 테스트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프로그램 인체 감지 센서를 활용한 전등 켜기의 프로그램 결과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교과서에 나왔던 ESP32만 사용해서 한 프로그램 결과이고요. 오른쪽에는 확장보드를 사용한 결과 화면입니다. 먼저 실행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손이 다가가면 켜졌다가 금방 꺼지지요. 감지 유지기간을 짧게 줘서 그렇습니다. 시간적 거리를 두고 다시 가면 인식합니다. 마찬가지로 확장보드를 사용한 것도 손에 다가가면 LED가 켜졌다가 잠시 시간을 두고 다시 다가가면 작동이 잘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하드웨어 연결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ESP32와 확장보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출력은 LED와 인체 감지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3핀 1개와 1핀 케이블 3개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드웨어 세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체 감지 센서는 그라운드 VCC 시그널 순서가 아니라 그라운드 시그널 VCC 순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지개 핀을 이용해서 한 개씩 하나씩 핀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라운드는 검정색인데 여기서 확장보드에서는 그라운드 VCC 시그널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왼쪽이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라운드의 위치에 맞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중간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시그널 위치에 맞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VCC도 마찬가지로 VCC에 맞는 곳에 핀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체 감지 센서는 D13핀에 연결할 겁니다. LED는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림상은 이렇게 꼬여 있지만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 VCC 시그널을 맞춰서 검빨노를 맞추시고 그라운드 VCC 시그널을 검빨노로 맞춰서 연결하시되 D2번 핀에 연결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 세팅이 끝났습니다. 끝나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 라인을 보면 우리가 핀을 사용하기 위해서 머신 모드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시간 지연을 위해서 타임 모드를 불러오는데 사실 여기서는 시간 지연을 쓰지 않기 때문에 얘는 빼셔도 좋습니다. 이제 그 핀의 2번 핀은 우리가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pin.out이라 쓰고 이것을 LED 변수에 할당합니다. 그리고 13번 핀은 입력 핀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정을 하고 PI라는 변수에 할당합니다. 무한 반복을 하는데요. PIR의 밸류 값이 1이라면 인체의 움직임을 감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LED에 있는 밸류 값을 1, 즉 LED를 켜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LED의 값을 제로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수업했던 먼저 LED 소스를 선생님들께 일단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사용한 인체 감지 센서 PIR 프로그램도 선생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직접적으로 진정한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이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서 이제 그 교과서 38페이지와 39페이지인데요. 앞서 변수해 주신 최용원 선생님께서 집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 흐름상 제가 이제 연수를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중인 은서 내에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사용한 조명 제어하기라는 제목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외부에서 스마트 조명을 켰다 껐다를 설계하고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ESP32 하나랑 스마트폰, 노트북 한 대가 필요합니다. 앱이나 웹에서 LED를 켜고 끄는 사물 인터넷 만들기인데요. 아까 보셨죠? 그죠? 최용원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그 화면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구성 요소,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는 우리가 ESP32를 사용하고요. 여기 예제에서는 제가 LED를 아까 우리가 앞서서 LED를 붙이고 실습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LED도 함께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LED가 내장 LED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테스트할 수 있지만 LED를 하나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서는 우리가 와이파이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분야에서는 블링크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블링크 앱을 사용할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 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이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아까 그 최용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블링크.클라우드나 블링크.io에 가셔서 회원을 가입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설계 및 세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디바이스, 데이터 스트림, 웹 대시보드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앱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와이파이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서 ESP32에 저장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실행을 시켜보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브링크는 이제 사물 인터넷 프로젝트를 쉽게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IoT 플랫폼입니다. 모바일 앱도 가능하고 웹 대시보드도 같은 인터페이스도 제공해 줍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에서 보면 이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최영원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 순서 그대로입니다. 먼저 브링크 계정을 생성하고 템플릿을 생성한 다음에 데이터 스트림으로 버추얼 핀을 생성합니다. 여기 데이터 스트림이 중요한 것이 이 데이터 핀의 버추얼 핀으로 ESP32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 버추얼 핀과 ESP32와 통신할 때 이 버추얼 핀으로 통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치를 추가를 하면 이때 우리가 인증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은 아까 하셨기 때문에 회원가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고 템플릿 작성하는 거 배우셨죠? 배우셨고 똑같습니다. 템플릿을 작성하시고 하드웨어 이름 적고 하드웨어와 와이파이를 설정하신 다음에 데이터 스트림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데이터 스트림을 통신하기 위해서 데이터 스트림을 선택하시는데 여기 있는 V2 핀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V2 핀은 정수형이고 최소값 0, 최대값 1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름을 LED라고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스트림을 이제 저장하고 나면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디바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디바이스는 하나의 그 디바이스 네임을 스마트 램프라고 적었는데 하나의 이제 사물 인터넷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인증키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은 아까 그 최용훈 선생님께서 직접 실습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셔서 거기가 더 선생님들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제가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인증키를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디바이스 분야에 들어가 보면 이게 디벨롭 그 툴이 있습니다. 이 툴을 누르면 아까 요 아랫부분에 그 선생님께서 아랫부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카피를 해서 오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번째 있는 거, 여기 가서 카피를 하셔도 인증키를 복사해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웹 대시보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웹 대시보드는 우리가 웹에서 ESP32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웹에도 대시보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에디트를 눌러서 아까 이렇게 하셨죠. 그쵸? 스위치를 가지고 오셔서 환경 설정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데이터 스트림 우리가 아까 만든 V2 요 V2를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웹 대시보드에서도 ESP32와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이브를 눌러주시고요. 앱은 설치하실 때 안드로이드용 앱과 iOS용 앱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앱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링크 스마트 기기에 앱을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아까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아까 그 최용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바로 웹에서 만든 것들이 바로 이렇게 뜬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바로 떠서 그 이렇게 웹에서 가입한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그 앱에도 가입하시면 내가 만든 계정의 템플릿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브링크 앱에서 더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고, 이렇게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브링크 앱 문서가 요 사이트에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보시면 브링크 앱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브링크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서 ESP32에 저장을 할 것입니다. 브링크는 저기 IoT 디바이스와 통신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 사용한 것은 버전 1.0.0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브링크 라이브러리도 바로 선생님들께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실습하실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ESP32에 저장을 하시는데 불러오기를 하셔서 아까 우리 저장하기 배웠었잖아요. 저장하기에 마이크로 파이썬 장치에 이 이름 그대로 저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앱을 통해서 원격으로 LED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앱을 사용한 거고요. 이것은 웹을 사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눌렀을 때 LED가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이거는 웹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사용한 결과입니다. 지금 사물 인터넷 시스템 장치가 있는 곳에 와이파이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그다음에 그 인증키를 넣으시고, 우리 웹이나 핸드폰은 어디서나 가셔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있는 곳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터넷의 그 상태와 인증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준비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물은 ESP32와 확장 보드가 필요하고요. LED 모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핀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하드웨어 세팅은 아까 우리가 LED를 한번 세팅을 해봤기 때문에 그라운드 VCC 시그널에 맞춰서 D2핀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 지금 28라인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잠깐 조금 확장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20라인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여기 설명을 들으시면 앞에 이렇게 여기 없는 코드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브링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브링크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옵니다. 아까 제가 보내드린 브링크 library.py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가져오는데 이 네트워크가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핀을 사용하기 위해서 머신 모듈을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의 SSID와 와이파이의 비밀번호를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사용하시면 학교에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여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증키는 아까 우리가 디바이스를 만들었을 때 인증키를 받아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벨로프 툴에 가서 인증키를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번 라인은요. 와이파이 스테이션 모드를 설정해서 와이파이라는 것에 변수에 설정을 합니다. 7번 라인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8번 라인에서는 이제 와이파이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9번 라인에서는 와이파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와이파이 네트워크 접속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와이파이가 접속이 되지 않거나 와이파이 상태가 오류가 나지 않는 동안은 계속 와이파이 접속을 시도합니다. 여기에 스테이터스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0보다 작으면 오류가 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지 않았는데 와이파이가 접속이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와이파이를 접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콘솔 창에는 Connection to Wi-Fi가 계속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접속이 되면 현재 네트워크의 연결에 대한 IP 주소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13번 라인에 보면 브링크, 우리가 인증키를 받으셨잖아요. 그 인증키를 가지고 브링크에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연결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선생님들께서 옵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insecure를 true라고 넣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옵션은 암호화하지 않고 내가 연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옵션 없이 연결하는 것이 더 암호화해서 연결하기 때문에 그런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안전하지만 혹시나 연결이 안 되시면 옵션으로 이것을 넣어서 실행을 하시면 접속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번 라인에 LED의 를 출력으로 설정해서 LED 핀이라는 변수에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데요. 이제 데코레이트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V2라고 그 핀을 만들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사용자가 이제 브링크 앱에서 V2를 뭐 켰다가 껐다가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활동을 할 때마다 이 밑에 있는 함수를 실행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통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링크 앱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ESP32에서 받아서 뭐 이벤트로 받아서 어떤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2가 값을 보낼 때마다 여기에 정의된 함수를 실행해입니다. 그러면 V2가 1이었, 예를 들어서 아까 0하고 1이었잖아요. 값이 1이라고 왔을 때 이 함수는 value 값이 브링크 앱에 전송된 값입니다. 그럼 1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V2 pin value라는 변수에 V2 핀에 전달된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이것이 리스트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LED 핀의 value 값을 내가 전송받은 V2의 값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이 왔으면 LED가 켜지고 0이 오면 LED가 꺼지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라인은 이제 무한 반복을 하는데 브링크 서버와 통신하면서 계속 실행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여기에 17번 라인에 브링크 온 디파인이 있고요. 브링크 온 디파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방금 제가 했던 내용이고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connect라는 명령이 연결이 되었을 때 뭘 하라? 이 함수를 실행하라는 겁니다. 핑을 실행하라는 거고요. 연결이 해제되었을 때 이 브링크 디스커넥트 됐다라는 명령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이 하나만 이해를 하시면 이 두 가지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빼고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저장을 하시고 실행을 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화면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행 예시가 3가지가 있는데요. LED 프로그램, 그리고 인체 감지 센서 프로그램, 그리고 방금 사용한 스마트 조명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 조명 프로그램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조명 프로그램은 아이디와 패스워드와 그리고 인증키만 선생님께서 디바이스에서 받아서 그 내용만 바꾸시면 아마 실습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선생님들께 이제 그 사물 인터넷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였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말을 좀 너무 빨리 진행된 것 같은데 잘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같이 실습하면서 하면 더 좋았을 건데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더 좋은 연수를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설문조사는 QR코드가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QR코드에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은 연수로 다음 기회에 또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